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엄 충격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라는 또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를 또 극복해내고 사흘 연속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CPI를 소화한 뉴욕 증시,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하면서 연말 또 산타랠리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하나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 이사님, 네.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죠? 충격의 여파는 컸지만 사흘 연속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 말이죠. 일단 저는 그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빨리 회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거치는 느낌이 이제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결말이 좀 빨리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온 것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외국인들 그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였었잖아요. 네. 위칭 데이라고. 근데 이제 만기 포지션 자체가 그 상방 베팅이었었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만기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2,450에서 2,470 레인지 정도 되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었었는데 오늘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선물 쪽으로 크게 베팅이 들어오면서 롤오버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2월이 되면서 주가를 더 당겼었고요. 그래서 막판에 증시가 더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효과 때문에 만기 효과 때문에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포지션 자체를 상당 부분 이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된 그래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걱정했던 충격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네. 김동희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장은 한국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빠지는 구간이 컸습니다. 큰 시장에서 미국은 고점, 그래서 PBR 0.8 구간인 코스피가 2,400 정도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나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스마트머니 저점에서 사기 좋았던 구간이었고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다시 한번 내일은 상승보다는 조금 뭐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정치 일정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고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예상치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흐름을 보면 잠시 출렁이기도 했는데 이내 또 그 충격을 회복해내더라고요. 네, 뭐 출렁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공식 담화문을 들어보면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하지만은 사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참 재미났던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담화문이 대략 10시 전후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 담화문이 나오면서 국내 정신은 살짝 흔들렸습니다만은 외국 도박 사이트라고 이해하는 폴리마켓이라는 그런 데 사이트는 오히려 탄핵 소추안 가결 확률 자체가 한 75% 정도 있다가 85%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을 잘 보면 많은 투자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왜 올랐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부터 일정 흐름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움직인 게 아니고 국내 기관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딱 세 종목 정도가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첫 번째가 삼성전자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보니까 모펀드로 추정되는 그 투신 쪽에서 집중적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보통 11시부터 이제 종가까지 당길 효과가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시 정도가 넘으면서 폴리마켓에서는 물론 이건 외국계 어떤 베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은 나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탄핵안에 대한 확률 자체가 9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일부 큰 자금 자체가 국내 대형주 쪽으로 조금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 12월 3일 이후에 2,400포인트 중반에서 내려갔던 것을 뭐 만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주말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인 대부분 참가하는 투자가들은 극한 변동성은 좀 완화되지 않느냐 그게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로 장을 보셔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월요일에 그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조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뒤로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만 보면 개인들이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도 오전에는 매수 우위였다가 또 돌아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질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사실 월요일 날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3시 반까지였었나요? 그 만기 그 종가 이후에 외국인들이 종가 때까지 한 1,500억 정도를 팔고 있었어요, 선물을요. 네. 근데 한 15분 뒤에 이제 선물 종가를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2,500억 플러스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내내 하방 베팅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다가 막판에 그걸 들어 올려버리면서 오히려 그 밴드를 갖다 위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포감을 좀 조성을 했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패턴에 더 극한 공포를 느끼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단 한국 증시에서 좀 발을 좀 빼고 싶은 또는 정리를 하고 싶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일단 팔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그 파생을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외국인들한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공포심 가운데서 좀 완벽하게 우리가 좀 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 하 대표님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빠진 만큼 아직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보니까 신용공여 잔액도 일주일 사이에 거의 9천억 원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구불예금 같은 게 늘어난 걸 보면 이 요구불예금 같은 것들은 사실 대기성 자금으로 본다면 시장 분위기만 바뀐다면 언제든 다시 증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다. 내가 원해서 빠진 게 아니라 틀려서 빠진 거죠, 정확히. 강제매매 당한 것도 있죠. 네. 그러면 들어올 반대매매로.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용 투자 자체도 좀 줄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수급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인들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못 돌아와요. 다 틀려가지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주인은 비중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한 40% 정도 되고, 뭐 코스닥은 뭐 그 이상이 되게 되는데 시장을 주로 핸들링하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연초에 이번 초에 많이 팔린 거는 판 게 아니고 팔린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린 거고 반대 매매죠. 그게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반대 매매입니다. 하필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번 비상 탄핵안 이 이슈에서 가장 많이 팔더라고요. 많이 팔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 특히나 기관인데 기관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오히려 또 삼성이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장이 좀 안정화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장을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000을 갖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해서 500만 남았는데 다시 시장이 좋다고 없는 돈을 500을 땡겨서 다시 1,000을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집 나갔던 개인 투자가들이 언제 들어올까를 많이 추정을 하는데 네. 저도 개인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인데 이 정도 되게 되면 기왕이면 25년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해외 주식이나 ETF를 강화하면 강화하지 국내 주식의 비중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강화하지 않는 거고 가장 우리나라의 장의 핵심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투신이나 기관의 방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지켜본 외국인들의 패턴은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다시 유입되는가.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여전히 외국인들의 힘에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큰 주식을 보면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최근 뭐 며칠 동안 본 대로 개별주 안에서의 순환 정도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얘기 잠깐만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그 랠리를 보인 나스닥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른바 빅테크 M7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떤 시사점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만 산타가 왔다라는 식으로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1기 때 정책 이행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시기였고 트럼프 2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던 텀리께서도 일단 S&P 500이
상반기까지는 7천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IB들도 좀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지금 뭐 고점이라고 인식이 들겠지만 더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 대신에 S&P 500 같은 경우 지금 2년 연속 20%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3년 차에 보통 강세장이 이렇게 5년 차, 7년 차까지도 이어지는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본다라고 하면 3년 차에는 후반기에는 빠지는 부분이 있고 톱니를 말씀을 드렸는데 톱니도 하반기에는 결국 6,600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일단은 상고하저의 움직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연말까지도 충분히 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AI 쪽 뭐 거품론도 싹 사그라들었고 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나스닥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또 강세로 다시 돌아섰잖아요. 네. 이 훈풍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에 우리 걱정했던 기술주의 거품, M7의 거품, 이거는 사실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M7 주식 쪽으로 다시 쏠리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에 그 직전까지는 사실 그 중소형주 쪽으로 러셀 쪽으로 이제 움직였었다가 맞아요. 다시 미국 채권이 10년물이 4.45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러셀 쪽이 꺾이면서 다시 방향이 좀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4.1대에서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다시 M7으로 이제 붙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미국 쪽의 주식형 펀드 쪽으로만 해서 지금 들어간 돈이 1,400억 달러가 넘고요, 단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ETF 쪽 그 콜풋 관련해 가지고 상방 ETF 쪽으로 베팅이 된 게 하방 쪽보다 11배가 넘게 지금 베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의 포모 현상까지 지금 일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적 좋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최근에 연정이 붕괴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금리 인하는 또 뭐 캐나다도 또 이제 비컷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달러밖에 없고 달러 시장 내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거는 M7이다 해가지고 지금 막판 수급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는 건 보유하고 있지만은 저도 지금 살짝 몸이 좀 떨리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떨리세요? 왜요? 이걸 내가 그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지금 사놓은 건 아닌데 네.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걸 내가 버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또 이제 미장하고 또 국장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요. 우리나라 네. 증시에서도 결국 한쪽으로 대안이 없다는 명분으로 과하게 바이오하고 방산이 심하게 쏠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금융주가 연초부터 조정 없이 계속 올랐었지만 그 후유증이 뭐 증시가 빠져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그 과열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 빠지는 것도 영향이 더 좋겠지만 좀 과하게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40% 빠진 것들이 기본이었었잖아요. 이건 네. 그 증시가 빠져서 그라기보다는 과열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현상이라고 보는데 살짝 그런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챗 GPT가 먹통이 됐어요. 특히 이제 애플 네. 네, 아이폰 신작에 이제 뭐 소위 인텔리전스, AI 인텔리전스들이 이제 그 구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가?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반대급부로 확 주가가 오른 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칩이 더 필요한가?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인가? 맞습니까?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챗 GPT의 먹통은 그렇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뭐 말씀하셨는데 물론 언론 보도 그런 보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먹통이 되면서 실제로 애플 유저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서버 먹통 어떻게 보면 과부하 이야기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온 디바이스의 어떤 괴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개인 투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말하면서 되게 찝찝했는데 너무 면박을 줘가지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나스닥 2만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더 큰 트렌드가 되는 거고 저는 조금 전에 미국 주식이 다 왜 이렇게 또 강할까 나스닥 2만인가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도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자금 자체가 조금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빼고 나면 사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오히려 M7 위주로 재편되고 있죠. 그게 이제 물론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재료는 있긴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워낙 요새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재미나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근데 유독 어제 밤에 좀 많이 반응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 있다 봅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했는데 이 물가 지표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전달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또 올라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달러 강세나 국채 금리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데 미국 베팅 그 CME 패드워치 이런 데서 확률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25bp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 하면 25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버렸습니다. 3회에서 2회로.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하긴 하겠는데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3회에서 2회 정도로 본다면 잘해야 3% 후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뭐로 의미할까를 가만히 해봤더니 되게 복잡하게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온수당 2,700달러로 가는 것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항상 위기가 나올 때, 달러 강세 위기가 나올 때 M7 쪽으로 몰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밤새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오르고 반도체에서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삼성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기업들의 모멘텀이 AI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한국의 HBM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기타 소보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테슬라처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절대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150달러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미국의 엔비디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근 한 달 동안 철저하게 트럼프 피해주의 그림으로 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AI 반도체와 한국의 AI 반도체는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격을 좀 두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M7이 뜬다고 해서 삼성 하이닉스에 무조건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경계감을 좀 보여주셨는데 테슬라 얘기가 언뜻 나와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주가에 지금 브레이크는 없어 보입니다. 김동희 팀장님. 네. 많이 올랐네요. 어느덧 400달러 넘어 420달러 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현재 아무도 물린 구간이 없는 지금 주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했었을 때 게임을 하면서도 비전을 공유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쪽에서 심지어 이번에 GM도 로보택시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랑 경쟁을 했었을 때 별로 그렇게 수익 창출을 못할 것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쨌든 지금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인물로서 지금 뭐 주가를 막을 수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CPI가 잘 예상치대로 똑같이 나왔는데 효율부 수장에 지금 머스크가 들어앉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민자 정책에서 좀 이제 이민자들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고용은 실업은 올라갈 거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집값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환경이 더 내년에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머스크에 관련된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 환경에 머스크와 관련된 테슬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이영훈 이사님 네. 4천억 달러가 넘었대요. 4천억 원이 아니고 4천억 달러. 한화로 630조 원. 참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가치 평가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뭐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제가 자괴감이 드는 게 부럽지도 않아요, 주가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걸 팔아야 될을 고민하는데 그거 끽해야 몇 주 안 되는 건데 뭐 근데 뭐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 테슬라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평가 이익에는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라는 근본적인 생각과 함께 언제 그럼 나는 빠져나가지 차익 실현하지 이런 생각도 지금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테슬라는 기존에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를 갖다가 이제 고객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네. 실제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전기차의 어떤 밸류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로 변신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좀 아직은 숨쉴 공간이 더 있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위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네. 적어도 고객이 팔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테슬라를 팔라고 먼저 제언을 할 생각은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더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해 보여가지고 그것도 역시 아직은 제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갖고 계신 종목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저라면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오히려 빠질 때 기회를 더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앞서 지금 김동희 팀장도 얘기했었지만 GM이 포기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쪽에 수장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제도를 다 바꾸고 있는 데다가 이쪽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FSD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경험치라는 게 사실 비교 대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적어도 미국 증지에서는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 이제 실적이 업사이드라든지 그리고 사실 GM이나 이런 쪽에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전동화가 돼가지고 자율주행을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는 오히려 자율주행이 현실화됐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 역시도 자율주행에는 되게 진심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이미 조 단위 이상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네. 포티두다시라고 하는 회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쪽으로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만큼 현대차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현대차가 테슬라에 한번 콧대를 한번 제대로 눌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있냐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구글의 알파벳이 좀 주가 상승세가 탄력적입니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양자 컴퓨터 때문이에요. 양자 컴퓨터 참 많이 우리가 회자가 됐던 아이템이죠. 네. 이슈죠. 근데 구글이 이번에 내놓은 게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윌로우 칩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냐. 10의 24제곱미터 년이 걸릴 만한 문제를 5분 안에 해결한다. 100년 동안 계산할 거를 5분 안에 계산한다. 10의 24제곱년 동안 계산해야 되는 거를 100년이 아닙니까? 네. 10의 24제곱년. year입니다. 년은. 네. 우리랑 상관없는군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가늠이 안 될 만큼의 네. 엄청난 연산 능력을 구현해내는 칩과 그 칩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다. 그래서 시장이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정말로 이제 가까이 왔나? 이걸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래서 구글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가 그제와 어제까지 봤었을 때 5% 이상 연속해서 오르는 이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테마주, 소위 관련주들이 확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미국은 의미가 있고 한국은 의미가 테마주다. 네. 테마주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4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IBM이 1980년대부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계속 해왔고 네. 지금 주요 메이저 기업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데 이제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자체 개발한 양자칩이라고 하죠. 윌로우라는 브랜딩으로 나온 게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실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실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보게 보면 이게 앨런 머스크라든지 미국의 지금 성장적 흐름과 똑같이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거 상용화 자체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거고 투자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BM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국에서 움직이는 많은 뭐 시장에서 말씀하신 어제 오늘 상한가를 치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러면 크게 놓고 봤을 때 양자 쪽에 제대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통신사 있을 거 아니에요. SK텔레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주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주가의 바로미터 차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양자 컴퓨팅의 향후 미래와 성장성을 본다면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테마주 흐름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아마 많은 투자분이 이제 미국 주식을 보시니까 아실 건데 티cker QTUM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QTUM 같은 건 제가 봤더니 QTUM인데요. 한 71개 정도 기업으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이 구글의 어떤 아마존의 지분율 같은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를 한다면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바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성장주 투자할 때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괜히 안전하게 간다고 ETF로 가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직접 되는 기업들로 가는 게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 성격에 맞게 테마주로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에만 국한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 저의 그 의견은 아니지만 AI의 모멘텀을 양자가 이어받지는 않을까? 그러면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소위 떠오르는 스타가 또 이 시장을 이끄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앞서 나간다면 너무 앞질러 나가는 걸까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스스로 앞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냥 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양자 쪽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양자 컴퓨팅 쪽으로 개발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이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작은 회사들만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건 대부분 또 지금 관련주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쪽과 직관되어 있는 쪽보다는 보안 회사들이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꾼다고 하면 미국에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그 테마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가 테마주 매매를 거의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이쪽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거라고 그러면 전 미국 주식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내 상황이 이제 너무 정치 상황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내 이슈에만 좀 매몰되긴 했는데 어느덧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취임식 계획도 지금 언뜻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초청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해석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뭐야, 미중 관계가 화해 제스처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예고한 것인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의 초대는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외교적인 제스처로 볼 수가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거죠. 남겨두려는 시도를 보시면 되고 만약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수락한다면 이는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부할 경우에는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는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똑똑한 제안이지 않나 싶고 다만 미중 갈등의 구조적인 본질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왜 초청을 했냐 이거죠. 황제 대관식에 와서 뭐 제가 좀 꼬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려라 이런 뜻인 건지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아니면 손을 내민 것인지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쇼죠. 쇼입니까? 쇼입니다. 쇼인데 어떤 쇼입니까?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이죠.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워싱턴으로 밟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주도 많이 없었고, 통상 외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 그러니까 주요 이제 G2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취임식 당일날 뭐 국빈 자격으로 이렇게 많이 축하를 가긴 갑니다만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할 때 제가 시진핑이 없겠지만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취임전을 앞둔 어떤 쇼적인 면이 큰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트럼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트럼프는 이런 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뭐 무역 관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취임되면서 가장 빨리 변한 게 유럽 쪽 이슈거든요.
바로 종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성향 자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관세라는 정책을 펼치지만은 간접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세계 평화를 꿈꾼다 할 정도로 계속 화해 제스처의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대한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릴리스하는 거, 그리고 그게 공식 문건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갈지는 초대장은 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저는 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 대표님의 전망대로라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때리려고 하는 관세, 각종 규제 예정대로 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결국은 저는 일단 시도할 것 같고요. 시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또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가지고 지난 정권 때도 그랬었거든요. 결국 가가지고 그래서 실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제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뭐 미국산 농산물을 사느니 뭐 보잉기 파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그냥 대충 얼버무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 입장에서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 시진핑을 초청을 했던 것 자체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은 주석이 남의 나라 취임식에 참여한 전례가 중국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총리가 네. 주로 가죠. 총리가 가지 주석이 가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대관식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세계 최강의 국가의 수장이다라는 걸 갖다 대외로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리해가지고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산 태양광 소재의 관세를 2배 인상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하면 국내에도 관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뉴스 같아요. 중국이 글로벌에서 태양광 입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소재 및 부품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세 인상은 중국 제품 가격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상승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관련 기업 수익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관세 인상이 미국 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는 태양광 설치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런 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주가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이게 돌아 올리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의존도를 낮추는 기업들은 투자의 매력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나 미국한테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자체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지금 시장 내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돌려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공작회의에서 뚜껑을 열 것이다. 네.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충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가 또 강세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아마 결과 자체는 이번 주 주말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이미 2개 정도의 이슈가 시장에 릴리스가 됐습니다. 한 가지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14년 만에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동안 중국은 이제 5% 올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5% 내년에도 5% 목표치를 제시할지도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되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엔저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자고 한다면, 아까 최근에 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면 중국은 사실 완벽한 자율 환율 변동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자율 변동 환율 제도. 근데 그것도 바뀐 이유가 2015년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부터 생긴 건데, 그러면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7.5 위안으로 우리는 약세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에다 관세를 때리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죠. 위안화를 약세로 용인하니까.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슈퍼 301조 포함해서 트럼프 1기든 지금 바이든이든 중국을 공격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관세가 아닙니다. 무역 적자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의 주요 첨단 제조 2025, 방산이나 이런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로 위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어떤 위안화 약세라든지 관세 이슈에 의해서
중국을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의 화웨이란 이런 기업을 누르기 위한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타격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계속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반도체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CXMT의 뭐 공급 가행으로 인한 매물이 재고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소재의 60% 이상이 전부 다 중국산 원자재잖아요. 그런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중 갈등은 계속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동일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구시는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저는 그리 봐요. 2018년도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한국 증시의 트러블이 그리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유는 딱 하나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때보다 위안화도 지금 높고 또 그때 중국은 7% 성장하던 국가였고 지금은 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이즈는 작을 것 같다. 그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회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이제 내일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이제 하나 둘씩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배팅하는 전략은 어떨까?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에 한번 포트를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어제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이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증진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꼼짝도 안 했었던 주식들 있잖아요. 철강이나 화학 같은 쪽 섹터까지도 같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될 거는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선되는 게 맞긴 한데 실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줄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일단 그런 쪽 섹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까지 한한령으로 해서 이제 막아놨었던 엔터 쪽 같은 경우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문을 좀 열어주고 있는데 게임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의 이제 만약에 소비가 좀 활성화가 되고 돈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그 우호적인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보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관신 정책에 있어가지고 스마트폰도 포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좀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좀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애를 먹고 있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돌아선다는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이제 떨어뜨려서 관세 전쟁 같은 거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아시아권에 묶이는 뭐 엔화부터 우리 원화, 위안화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네네.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좋겠네요. 외환 시장의 불안 측면에서 본다면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원화도 연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빠진 거는 우리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빨리 거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안화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전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뉴노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동안은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하 대표님께도 좀 의견을 드리고 환율 요즘에 되게 민감해서 1,430원대에서 안 내려와요, 잘. 그러니까 증시는 좀 회복력을 보이는데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고 1,450원 가까이 가면 좀 정부 개인 물량으로 보이는 게 들어와서 다시 좀 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불쑥불쑥 계속 위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아마 밴드는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뭐 1,400원대 이상 좀 올라온 거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클 거고요. 추세적으로 우리가 환율의 내년도 밴드는 이게 환율은 결국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치거든요. 속도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뭐 IMF 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5년도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주요 기업들이나 한국은 환율 밴드를 높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년도에 글로벌 정치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 될 것 같아요.
주자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 글로벌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돈이란 게 가장 가운데 몰린 거고. 일본의 엔화가 실제로 최근 연말 들어서 약간 주춤하면서 150yen 정도 있는데 일본의 기조 자체는 시간을 갖고 엔 약세는 거의 저무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엔화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시 150yen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원화 약세 유형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연동 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철저하게 이번 트럼프 이기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갖고 1,400원 심지어 1,500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정시의 악재냐 호재냐 묻는다면 일단은 생각할 때 이게 초반에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뭐 악재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입장이 마찬가지인데 추세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악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섹터마다 달라요. 외화에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불안감도 좀 생길 수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지표가 조금은 증가폭이 감소되니까. 근데 이제 투자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섹터, 외화 부채가 많은 섹터라 이쪽 건설 쪽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피해 보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 뭐냐면 원화 환율 자체가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한국의 그 원화가 금리도 지난번에 좀 급하게 내려버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1,400원대 있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완전 1,300원대로 초반으로 내려가기는 글로벌 이종 통화의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이창훈 총재도 당분간 예전 수준의 환율을 보기 힘들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고환율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갈 것이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본 중앙은행은 내년 정도면 최소 보면 지금 2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네. 한 번 얼마 전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 우리 또 우려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는 거. 그러면 뭐로 가든 위안화의 움직임도 그렇고 엔화의 움직임도 그렇고 호재보다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BOJ하고 그 연준 같은 경우는 따로 노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사실 그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지금 애초에는 그 BOJ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계획이 되게 강하게 지금 어필을 했었어요. 네. 그 총리도 그랬었지만은 그 BOJ 총재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엔캐리의 어떤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용인해가면서 서로 각자 갈 길을 간다기보다는 서로 일정 부분 조율을 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칠 때가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짚어봐야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 자, 계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주말 14일이죠. 네,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표 결이 들어갑니다. 자, 변수로 놓고 전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지금. 자, 김동희 팀장부터 짧게만 듣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나서 하락했던 지수 부분은 오늘부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한 상태에서 한국 지금 정부에서 뭐 R&D 예산이나 AI 쪽 예산을 뭐 세게 올려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뭐 과거에 반도체나 초고속 인터넷망 이런 거 깔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리더십이 있게 끌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탄핵 정국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약간 증시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토요일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좀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조금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만 정리가 된다면 지수 자체는 빠르게 회복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할게요. 하 대표님, 네. 같은 질문 답 주셔야 돼요. 어,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500 코스피도 2,500 회복해야죠. 이제 코스닥도 700 네. 가야죠. 그 급락은 안 하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한국 정시가 정신을 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도체면 반도체, 방산이면 방산, 뭐 원전. 이제 뭐 탄핵 소추안의 결과 자체가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째 보면 그 다음에 구심점을 잡을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뭐 가결이 됐을 경우에 헌재로 넘어가고 또 그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공백 기간이 있다는 우리가 보통 연초에 세우는 전략이 뭐냐 하면 정부 정책 관련 섹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쪽은 잡혀 있고 한국은 그게 지금 구심점이 흔들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시장은 다시 제 위치로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거꾸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이후에 연말까지 또는 연초까지도 우리는 계속 국내 정치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구심점을 가면서 원전 방산 뭐 이렇게 가는 정책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럼 시장 관점에서는 결정적으로 미국의 정치의 주요 섹터에 귀를 맞춰놓고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전략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정치가 어느 정도 하반 경쟁을 나오겠지만 국내 정치가 어떤 특정 섹터를 갖고 구심점을 가져서 쭉 가기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둥점을 잡아줄 선장이 새로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중심축을 잡고 이른바 탄핵 정국 이후를 끌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 이영훈 지사님. 저는 제 의견보다는 이제 파생 시장을 좀 놓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애초에는 계엄 선포하는 당일날 때까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확실히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산타랠리 가능성도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탄핵 정국 이후에 포지션 조정을 해가지고 하방을 열어버리고 막 뒤흔들어 놨었는데 오늘 만기 지나고 난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계엄 이전 상황으로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결국은 외국인들 시선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연말까지는 이게 이제 탄핵 정국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결과도 사실 오늘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그 소추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수가 7명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정황을 봤을 땐 외국인들 포지션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하방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 우상향의 어떤 폭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지금 외국인들은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눌렸으면 싶은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만 놓고 봤을 땐 그런 그림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계엄이라는 충격을 빠르게 딛고 일어서는 국내 증시. 회복력을 지금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주마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